유럽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어느덧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은 현재 전 세계 확진자의 26%, 사망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는 4일마다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최대 수치인 누적 확진자 수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일 신규 확진자 2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마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는 가라앉기는커녕 대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수감사절 연휴는 미국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동을 보이는 기간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5,500만 명의 인구가 추수감사절에 이동했다고 알려졌죠. 올해에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그것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더라도 작년에 90%에 달하는 5천만 명의 인구 이동은 필히 발생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에 각계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한 달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뉴욕시에서는 모든 공립학교를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 수많은 매장들은 또다시 각 주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은 세계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잇따라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을 알려오자 이것을 공격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백신은 영상 2에서 8도씨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화이자의 백신이 영하 70도씨, 모더나의 백신이 영하 20도씨에서 보관돼야 한다 알려졌으니 중국의 발표는 이러한 미국의 백신을 겨냥한 것이겠죠. 더군다나 중국 시노팜의 류징전 회장은 이미 중국에서는 7월 이후로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기양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발표를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백신을 빨리 개발해낸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에게 접종을 해놓고 어떻게 단 한 명의 부작용도 없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코로나의 발생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백신 개발 연구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개발해내 이미 백신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가설에 확신만 더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 중국의 백신 12만회 분이 도착했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주정부는 지난 9월 말 중국과 총 4,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600만 회분의 백신을 수령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상파울루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은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겠다며 강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시위가 격해지자 브라질 당국에서는 상파울루 주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입해온 중국산 백신에 대한 승인조차 내려주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한데 한국에서 1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여 명 중 200명 내외가 계속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시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감염병 관리에서의 변곡점을 겪게 될 것이다
라며 위기를 알렸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에서는 한국이 지금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으면 1, 2주 내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단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신천지 사태 때에도 최대 813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 1, 2차 대확산 때에는 단일한 특정 집단 또는 특정 행사로 인해 확산세가 증가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역보다 더욱 강력한 방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원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하루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의 코로나19 3차 확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역에 독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조금만 더 방역 수칙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는 새삼스럽게 한국의 방역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장의 지도와 호주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 때문인데요. 우선 다음은 유럽의 국가들과 한국, 일본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일본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크기이지만 한반도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남한은 한반도의 절반보다 작은 크기이기에 유럽인들은 이렇게 작은 국가가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이라는 사실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과 영토 크기가 비슷한 포르투갈은 한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보다 5배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스페인은 한국보다 400만 명 적은 인구수를 보여주죠. 즉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구 밀도를 띈다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포르투갈은 현재까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4만 3천 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입니다. 스페인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7만 명으로 세계 6위이죠. 반면 한국은 이제 겨우 누적 확진자 수 3만 명으로 세계 92위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방역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새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18일 호주 국립대학교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제 코로나19 감염률이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 시점부터 감염 시점까지 새로운 1일 사망자 수를 역산해 예측하는 백캐스팅인데요.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백캐스팅을 이용한다면 증상 의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받아야지만 통계에 들어가는 기존의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평가됩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전체 인구 대비 훨씬 적은 수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실질적인 감염자 수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러나 백캐스팅에 의해 추산된 유럽 국가들의 감염 수치는 실제로 보고된 수치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자 수보다 17배 많은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감염 수치와 공식 수치가 2.6배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백캐스팅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죠. 이것은 모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대비 검사율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6배라는 수치란 나온 것도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어림잡아 계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방역망은 사회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각계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나오자 다시 한번 코로나와의 전면 전쟁에 발빠르게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6배에 달하는 600개까지 확보하겠다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일본이 비아냥거렸던 것과는 달리 백신 확보 전쟁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뛰어난 방역망을 바탕으로 각종 백신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들을 섣불리 믿지 않고 임상 결과들을 철저히 검증해가며 경과를 살펴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백신 회사들이 한국에게 제발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자며 안달이 난 상황이죠. 다른 나라들이야 당장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백신의 품질이 어떻든 계약이 되는 대로 백신을 공수해야 하지만 한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국이 특정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백신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정성과 효능을 가진 백신이라 검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과의 계약에 적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지위는 곧 방역당국의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어떤 백신을 사용하겠다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방역당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 없이 전 국민에게 백신을 보급할 수 있다 당당히 발표할 수 있죠. 지난 19일 열린 국제보건의료재단 포럼에서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했던 다음의 발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1분기에는 충분히 검증된 백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추석과 겨울은 올해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의 수건이었던 애플카 출시가 시장에서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애플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로이터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진출설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오는 2024년부터 생산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IT 전문 매체들도 로이터의 보도에 힘을 실었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은 재빨리 투자자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해 애플의 진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4% 이상 올랐지만 잠재적 경쟁자인 테슬라 주가는 6% 이상 하락했을 정도로 출시설만으로도 애플의 힘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애플카는 이미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웬간한 집은 차고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 폴 잡스와 어릴 때부터 집 차고에서 자동차를 뜯고 만지며 기계를 접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잡스를 공학의 세계로 이끌어준 미치도록 멋진 물건이었죠. 남자라면 역시 차에 환장하죠. 저도 차 진짜 좋아합니다. 재밌게도 애플 역시 차고에서 시작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잡스는 2008년 아이폰을 처음 공개할 때부터 자동차 개발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키 드렉슬러 전 애플 이사회 이사는 2012년 패스트 컴퍼니 이노베이션 언센서드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의 꿈은 아이카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애플카를 디자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잡스는 그렇게 애플이 설계한 멋지고 혁신적인 자동차를 판매하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팀 쿡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애플카 개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5년 5월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크라이슬러 회장을 만나 자동차 부문 진출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3년에는 애플의 인수합병 담당 임원인 아드리안 페리카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의 테슬라 인수설에도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팀 쿡이 거절했다며 최근 머스크 형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내용을 언급했죠. 그때 만약 지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했다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현금도 무지막지하게 쌓아둔 애들이 왜 돈을 아꼈을까요? 뭐 본인들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애플카 개발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5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이 2014년부터 타이탄이라는 암호명의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사적으로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고 있고 이후로도 테슬라 등으로부터 핵심 엔지니어를 대거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에는 미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공용 도로 주행을 허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 기술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카가 단지 잡스의 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1일이 되어서야 다시 2024년 애플카가 출시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애플은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의 목표는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개인용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이를 위해 애플은 배터리의 셀 부피를 키우고 이를 감싸는 파우치와 모듈을 없앤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 소식통은 아이폰이 처음 출시했을 때와 같이 혁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센서 등 주요 부품뿐 아니라 차량 조립은 외부 제조사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가 시작되는 거죠.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바로 카메라냐, 라이다냐입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 그간 많이 다루면서 카메라로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이외의 회사들은 거의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여기에 만약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애플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고 많은 회사들 중 왜 애플을 언급했냐면 애플이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역시 더욱 플랫폼 기업과 가깝게 변화하고 있죠. 현재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는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런 플랫폼화를 통해 차량 주행에 대한 빅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자율주행의 학습 능력은 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애플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보면 라이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을 죄다 라이다로 도배를 했네 그냥. 따라서 애플카는 라이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글로벌 라이다 업체 주가는 테슬라의 FSD 베타 버전 발표와 공짜라도 테슬라 차량에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머스크 형님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라이다 회사가 두 곳입니다. 시장 1위 업체인 벨로다인과 강력한 신생업체인 루미나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팔 때는 사실 라이다 회사들의 앞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애플이 나설 경우 라이다 회사들의 가치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애플의 디자인 감수성을 생각해보자면 라이다를 좀 더 매끄럽게 숨길 수 있는 디자인이 선호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면에서 신생기업 루미나의 행보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인텔 모빌아이에서도 자체적인 라이다 생산에 나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애플에서도 독자적인 라이다 개발을 통해 외주 생산을 맡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라이다 업체들의 지각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제 카메라냐 라이다냐의 경쟁 구도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배터리 효율에 대한 경쟁이 미친 듯이 진행될 것이란 거죠. 애플은 스마트폰의 강자인 만큼 나름대로의 배터리 기술과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지금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는 있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과 연구개발 능력은 무시하지 못할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직접 배터리부터 생산해 전기차 완성까지 수직 계열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애플은 생산은 외주화하고 설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다른 전략이 되겠죠.
최근 애플의 외주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전자가 캐나다 마그나사와 파워트레인, 즉 동력 전달장치 제작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떡상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마그나사는 1957년 세워진 기업으로 보쉬, 덴소에 이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3위의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파워트레인 외에 샤시, 내외장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애플카 진출설과 마그나사와의 합작 발표로 LG전자는 그간 보지 못한 주가 상승을 연출한 건데요. 하지만 아직 애플카 출시도 안 되었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고 투자만 오지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가는 조정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사실 애플이 LG전자를 선택할지 삼성전자를 선택할지 아니면 대만 폭스콘을 선택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왜 갑자기 폭스콘이냐 할 수도 있는데요. 대만경제지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는 애플이 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생산을 위해 부품 생산을 시작하도록 공급 업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부품 공급 업체인 헤다, 비즈링크 KY, 해킨, 토미타가 애플로부터 2021년 9월에 시장에 출시될 자율주행 전기차의 부품 생산을 서두르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 폭스콘은 지난 10월 오픈소스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회사는 당시 전기차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의 애플이라면 자신들은 OEM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의 범용 버전, 즉 안드로이드와 같은 위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폭스콘은 프론트 서스펜션의 7개 부품을 MIH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면 단일 부품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사의 새로운 오픈소스 전기 아키텍처가 27개의 후면 구성 요소를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뭔 소린지 모르겠네. 또 BMW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는 4200톤급 거대한 다이캐스트 기계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의 이 같은 주장은 전기차 아키텍처와 배터리 등 애플카에 필요한 필수 구성품을 자사가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정리해서 LG전자가 캐나다 마그나사와 합작법인 설립하고 있을 때 폭스콘은 벌써 애플을 위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각에선 애플이 전기차 사업으로 단기간 내 수익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로이터는 애플이 차량 사업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선 연간 1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사업에 진입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올리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머스크 형님은 수없이 많이 테슬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혁신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혁신가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즉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GUI, MP3, 스마트폰 등은 모두 이전에 있던 기술이지만 사용자 친화적 UI와 콘텐츠 역량, 디자인 감수성 등을 결합하여 대중화에 성공시킨 것은 바로 애플입니다. 앱등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도 구글이나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개화시키는 기업은 자신만의 가치를 더한 애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가 스마트폰 이후로 또 다른 혁신을 만들게 될 텐데요. 과연 그 속에서 애플카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저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